딸을 한 번 버린 것도 죄인데요. 두 번째로 버리겠냐는 말을 수아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한혜라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던진 며느리도 버리시겠어요? 뭐 처음은 아니시니까 아주 쉬우시겠죠. 어머님께는이라는 말이 한혜라 귀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요. 한혜라는 방으로 돌아와도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어린 딸을 두고 도망쳤던 그날 차 안에서 울던 아이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똑바로 쏘아보던 수아의 얼굴이 겹쳐져서요. 이 아이가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진태석은 거실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건양가 안주인이며 며느리인 수아가 서로 소리를 높였다는 소문이 이미 집안 전체에 퍼져 있었고요. 진태석은 황 실장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익명 글 다시 처음부터 파봐. 영채 방에서 접속된 건 맞는데 이 정도로 집안을 뒤흔들었으면 누가 시킨 건지 하나쯤은 흔적을 남겼을 거야.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동안 건양가의 더러운 일은 늘 조용히 덮어왔는데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달랐거든요. 익명 아이디 하나로 시작된 일이 25년 전에 묻어둔 사건까지 끄집어내려는 기세라서요. 주영채는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IP 접속 위치가 주영채 방으로 나왔다는 말 때문에 집안 사람들 눈빛이 미묘하게 변해 있었거든요. 누구도 대놓고 내가 한 짓 아니냐고 묻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그런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익명 글 나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주영채가 진세훈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진세훈은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영채야, 근데 상황이. 진세훈이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자 주영채는 속으로 깨닫습니다. 이 집에서 믿음이라는 건 결국 증거가 있을 때만 허락된다는 걸요. 사랑한다는 말도 회사와 가문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너무 쉽게 흔들리더라고요. 그 시각 주하늘은 회사 쪽 서버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원래 감정적인 타입이 아니라서요. 익명 글이 누구 소행인지에도 차분하게 접근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IP였죠. 물리적 접속 위치가 주영채 방인데 그 방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들의 동선이 겹치는 곳이었습니다. 와이파이, 공용 공유기, 태블릿. 주하늘은 황 실장이 건네준 접속 기록을 훑어보면서 이름 하나를 발견합니다. 안진아. 안진아는 한혜라와 공난숙 사이를 오가며 심부름을 해온 인물이었는데요. 신분상 하인은 아니지만 애매하게 가족 같은 직원 취급을 받아온 덕분에 어디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주하늘이 조용히 안진아를 불렀을 때 안진아는 벌써 모든 걸 눈치챈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또 무슨 일인데요, 하늘 팀장님. 안진아 씨, 이 태블릿. 예전에 회사에서 지급받은 거 맞죠? MAC 주소가 똑같아요. 영채 방 와이파이에 제일 먼저 물린 기계가 이거더라고요. 주하늘이 자료를 내밀자 안진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말해야겠네요. 하지만 안진아는 예상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글 올리라고 처음 제안한 사람 건양가 사람입니다. 그냥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오해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건양가 며느리와 한혜라 화백을요. 주하늘은 속으로 이름 하나를 떠올리면서도 일부러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공난숙. 너무 노골적으로 떠오르는 이름이라서 오히려 더 확신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이 집에는 남의 죄를 자신 것처럼 뒤집어 쓰는 사람도 있고 자기 죄를 끝까지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도 있어서요. 수아는 건양가를 나가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실제로 짐을 싸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앨범을 보면서 이 집에 와서 처음 찍은 가족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더라고요. 그 사진 속에서 공난숙은 수아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안도감이 생각났습니다. 버려진 적 없는 사람들처럼 평범한 가족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평범이란 게 이 집에서는 가장 불가능한 환상이었나 봅니다. 한혜라는 혼자 작업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캠퍼스 앞에 서 있는데요. 붓을 들고도 한참 동안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25년 전 신문기사 스크랩을 꺼내 펼쳤습니다.
동교차로 뺑소니 사고 7세 여아 중태. 기사 제목 밑에는 그날 사고 차량에 대한 어설픈 몽타주와 함께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그려졌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한 해라는 이미 수십 번은 읽었을 텐데도 오늘은 처음 보는 문장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연필로 작게 적어둔 메모. 이 차 건양그룹 법인차 아니야? 이 메모는 한혜라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조미향이었죠.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상자를 꺼낸 사람도, 이 스크랩을 한혜라 책상 위에 올려둔 사람도 조미향이었습니다. 조미향은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요즘 건양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더 이상 침묵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버려진 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한 번 같은 방식으로 내쳐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진태석은 황 실장과 구 실장을 불러 모았습니다.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익명 계정은 분명히 주영채 사모님 방에서 여러 번 접속됐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 로그인 시각 중 일부가 주영채 사모님이 해외 출장을 나가 계셨던 기간과 겹칩니다. 그때도 같은 기기, 같은 와이파이가 사용됐습니다. 진태석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영채 방을 기지처럼 사용했다는 거네.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영채 방에 출입한 사람 명단을 대조해봤는데요. 공통으로 겹치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조미향, 안진아 그리고 공난숙 여사님입니다. 진태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난숙 이름이 나오는 게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막상 공식 보고서에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진태석은 파일을 덮어버렸습니다. 황 실장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는데요. 회장님, 이대로 덮으시면 건양가 안에서 시작된 일은 건양가 안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덮하지 마. 누가 누구를 덮었고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지 지금 알고 싶은 사람은 나 혼자뿐이면 돼. 이 말은 진태석이 결국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자 회장으로서의 선택인지 한 남자로서의 비겁함인지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한 채요. 그 사이 차정원은 회사 이사회 준비 자료를 들여다보며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건양그룹 건양과 긴밀히 얽힌 계열의 지분을 꽤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분이 원래는 단순한 투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고서를 보면 그 지분이 언제부터인가 사돈 관계를 전제로 한 전략적 지분으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정체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사돈 관계라는 표현이 문서 한 구석에 적혀 있는 걸 본 순간 정원은 자신이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이름이자 얼굴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기범 정원의 아버지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사랑은 나중 문제고 결혼은 전략이다. 내가 누구와 엮이느냐에 따라 집안 판도가 바뀐다. 정원은 그 말이 싫었는데요. 막상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그 전략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하니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수아는 한혜라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서로 쏟아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어제 했던 말 취소하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한혜라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며느리도 버리시겠냐고 그런 말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제가 그 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박혀있던 말 같았거든요. 왜 버렸냐고, 왜 나만 버렸냐고 묻고 싶은데 정작 그 말을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한혜라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아야, 내가 그날 그 교차로에서 울던 아이였는지 아니었는지 아직도 난 확신을 못하겠어. 그때 난 도망치느라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 그래서 더 겁이 나. 수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딱 떨어지는 진실 같은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걸요. 엄마도 회장도 시어머니도 모두 각자의 죄책감과 욕심 속에서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살아왔다는 걸요. 주하늘은 그날 밤 다시 조미향을 찾았습니다. 조미향 이모, 이거 이모가 쓰신 거 맞죠?
주하늘이 신문 스크랩 아래 연필로 적힌 메모를 보여주자 조미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안 버렸네, 내가. 맞아. 내가 적었어. 그때 그 차 건양그룹 로고 박힌 법인차였거든. 누군가 기사한테 입단속시키고 번호판도 바꾸고 다 정리하더라고. 누가 그걸 지시했는지 기억나세요? 조미향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아, 이 집은 늘 그래왔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사람 하나를 골라서 대신 맡게 하더라. 버려진 딸도 그렇고 익명글도 그렇고 내가 찾고 싶은 진실이 누군가에겐 또 한 번의 버려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이 말은 주하늘에게도 뼈아픈 경고였습니다. 주하늘은 지금 주영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내세우는 방식은 이미 이 집이 수십 년 동안 해온 방식이었거든요. 자신까지 똑같이 행동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건양그룹과 건양그룹 공동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언론은 이미 한혜라의 딸 수아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었고요. 수아는 자신 의지와 상관없이 이 집안과 회사의 얼굴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공난숙은 이 상황마저도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정원 씨 자리와 겹치는 부분은 정리해야겠죠. 며느리는 둘일 필요가 없으니까. 공난숙은 안진아를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정원 씨가 확보한 지분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와야 해요. 차기범 씨와의 사돈 관계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봐요. 그 과정에서 정원 씨와 한혜라 씨가 함께 흔들리면 더 좋고요. 안진아는 이번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이번 건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이미 익명글 건으로 집안이 많이 위험해졌는데요. 공난숙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위험해야 판이 다시 짜여요. 건양가의 후계 구도도 내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도. 두 번 버려지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런데 모두가 살아남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공난숙은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이 이미 뭔가를 눈치챘다는 걸요. 자신이 익명글 판을 키우는데 개입했다는 사실도 예전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서 공범인지 방조자인지 모를 모호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도요. 발표회 전날 밤 진세미는 우연히 안진아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 하나를 발견합니다. 호기심 많고 가벼워 보이던 진세미는 사실 집안에서 가장 날카로운 관찰자이기도 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는 공난숙과 안진아의 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는데요. 정원 씨 지분은 사고 하나만 터져도 흔들릴 거예요. 한혜라 씨 그림 표절 의혹 다시 꺼내오죠. 그럼 수아 씨는요? 수아야, 어차피 한 번 버려졌던 아이야. 두 번째라고 뭐가 다르겠어. 대신 이번에는 우리가 버리는 쪽이 아니라 세상이 버리도록 만들면 되죠. 진세미는 파일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발표회장에서 수아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무대 한쪽에서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수아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한혜라는 자신이 대신 떨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혜라 화백의 딸 그리고 건양가의 며느리라고 소개되는 수아입니다. 수아는 일부러 그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어떻게 묶여있는 사람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오늘 이 자리 사실은 회사 프로젝트 발표회인데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진세훈과 주하늘 그리고 공난숙과 진태석까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수아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익명 비방글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따라다녔는지, 그 계정이 어디에서 접속됐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영채방에서 휴대폰을 찾으려 했는지. 제가 범인이라면 이렇게까지 증거를 찾아다니지는 않았겠죠.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 누가 저를 두 번째로 버리려고 하는지 알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 순간 발표회장 뒤편에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언론사 한 곳이 익명 제보라며 녹음 파일 일부를 틀어버린 겁니다. 수아야, 어차피 한 번 버려졌던 아이야. 두 번째라고 뭐가 다르겠어. 공난숙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순간
발표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 주하늘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주하늘 손에는 오래된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는데요. 조미양이 건네준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된 USB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25년 전 흐릿한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쪽에 선명하게 찍힌 차량 번호 하나. 12가 1025. 이 번호는 분명히 건양그룹 옛 법인차 중 하나의 번호였습니다. 주하늘은 숫자를 적어 내려가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 번호 어디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가족사진 속 어린 자신과 함께 서 있던 어떤 남자의 차 번호판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차기범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하늘은 깨닫습니다. 이 집에서 버려진 딸의 비밀, 뺑소니, 사고의 진실, 그리고 지금의 익명 비방까지 모든 실이 한 군데로 모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공난숙도 한혜라도 진태석도 아닌 또 다른 이름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하늘은 아직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로 합니다. 누구의 죄를 먼저 드러내느냐에 따라 누가 세 번째로 버려질지가 달라질 테니까요. 이제부터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거짓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버려지는 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하늘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을 뒤집는 첫 번째 수는 바로 오늘 밤 건양가 식탁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수아, 주영채, 차정원, 한혜라, 공난숙, 진태석, 진세훈, 진세미, 조미양, 안진아, 황 실장, 구 실장, 그리고 차기범까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주하늘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질 생각이었습니다. 25해 전 그날 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대신 버리기로 결정했던 건가요? 그 질문 하나가 친밀한 리플리 속 모든 관계를 다시 쓰게 만들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모른 채로요.